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장기화, 여기에 가상 자산 시장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2,600선을 깨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국내 증시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중국 증시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함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가 반등 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늘려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다른 유사 사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이고요. 오늘은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나라 경제의 3대 핵심 리스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 또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 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았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수도권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3대 핵심 리스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 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았습니다. 공급망 교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일부 식자재와 건자재를 일부 나라에서 수입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이나 코로나19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면서 의존국들에게서 제대로 건자재나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고 이거에 따라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들은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책으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과 해외 자원 개발 확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제 위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 방안으로는 기준금리 인상과 고용 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 방어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네, 중국 경제의 경착륙 발생 가능성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도 크다고요. 네, 교수들은 중국 부동산 버블과 또 과다한 기업 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연착륙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경기 하강을 이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를 죽이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를 진정시킬 만큼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도 함께 잡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시장이 얼어붙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착륙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착률이 현실화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고 또 안정적 금융 시스템 방어력 구축,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 지원 강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서 긴축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형주 주식 매매 거래량이 얼어붙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9억 4천만 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줄었습니다. 이 기간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거래량의 감소폭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일평균 34만 1,000주에서 4만 3,000주로 87.3%나 떨어졌습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 63.5%, 현대차 45%, 기아 40.1%, SK하이닉스 35.6% 등이었습니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거래량도 일평균 2,128만 7천 주에서 1,410만 8천 주로 33.8%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 상장해서 시총 2위에 오른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후 일평균 거래량은 101만 2천 주지만 또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량은 30만 6천 주에 그쳤습니다. 예, 주식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처럼 주식 거래량이 줄어든 건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돼서 시장을 좀 관망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주가 상승 시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겨서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처럼 주가가 하락할 때는 상승세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며 거래를 유보하게 됩니다. 주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함께 지속하는 경우 주가는 더욱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당분간 코스피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미국 연방준비의 제도 긴축 완화가 그래서 코스피 반등을 위한 핵심 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최근 물가가 빠르게 급등하고 있고 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반면 또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약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경제 정책은 중앙은행이나 정부 혼자서만 만들어갈 수 없다며 같이 공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책 조율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수시로 만나서 좋은 정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연고점을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중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2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함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미증시는 반발 매수 심리가 커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 지수와 홍콩 지수는 중국의 4월 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긴축 기조와 또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0.14%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간신히 지지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장중에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60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는 866포인트까지 올려 세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0.54%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85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게 되면서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500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794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159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35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료 관련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 사이에서는 상한가를 진입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인도 정부가 자국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 수출 금지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도 비슷한 이유로 파묘나 주요 곡물들의 수출을 금지하게 됐는데요. 가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도의 수출 금지로 곡물 가격이 추가로 더 오르게 된다면 한국에서 받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은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죠. 사조 동아원은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한탑 역시나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대주산업은 현재 24%대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부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들은 기대와 다르게 여행객들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화가 되고 있지만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1,3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 일본, 대만, 베트남 여행객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판매의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따이공들의 방문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면세 업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텔 신라 현재 1.18%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JTC는 5%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JST나도 현재 3.12% 밀려난 3,5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죠. 미증시 반등에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6% 가까운 상승을 보였음에도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나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일정이 하나가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인데요. 이번 행사에 네이버도 참석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세코는 기상청에서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을 수출하는 기업인데요. 시장에서 현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북한에서 코로나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가 물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웰크론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NF는 코스피 지수 정기 변경에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늘 모처럼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룹주들에 대한 전망이 다소 아쉬운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과 시장 부진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모빌리티나 엔터테인먼트도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커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1.22% 오른 82,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장티푸스 백신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2%대 오름폭을 보이고 있고요. 12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덕양산업이 있습니다. 네, 덕양산업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건의 전기차 관련 국책과제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장 초반에 15%가 넘는 급등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6.17% 오른 3,2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을 팔고 있지만 사고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저희 앞서서 좀 살펴봤는데요.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수급특징 흐름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눈에 띄고 있는데요. 2분기 은행의 그 평균님 상승과 함께 손익자 이익 증가에 대한 그러한 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은행주 가운데 상대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은행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또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종목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종목 중에 DB하이텍이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역대 지금 5분기 연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코전자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강세 흐름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 시각 그 수급 특징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의 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분기 호실적을 좀 기록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은 실적은 좋은 주가를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대로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포착하셨을까요? 네, 이 중에서 역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DB하이텍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81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0%나 급증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재차 또 달성을 했고요.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우호적인 환율 효과,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율 효과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웨이퍼 ASP 상승과 또 제품 믹스 개선으로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금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지금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좀 흐름이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파운드리 8인치 파운드리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2, 3년 동안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판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약 한 5배 정도 수준에 좀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DB하이텍에 대한 자세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월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세계 밀 생산 순위 2위인 인도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 통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세계에서 밀 수출 국가인 1위가 수출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 또 글로벌 각국들의 작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여전히 밀에 대한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올해 작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밀을 재배해서 국내 가격으로 파는 것보다 국제 가격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게 돼서 인도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도 정부가 이러다간 우리 국내에서 먹을 밀이 없겠다라고 해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막지는 않았고요. 일부 나라에서는 정말 그 식량이 없어서 상당히 힘든 국가가 있는데 거기엔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뭐 손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원조를 주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인도도 아직까지 지금 당장 급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막았다. 어찌됐든 인도가 막았다라는 것은 심리적이거든 현실적인 거든 여러 가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도 시작됐다는 면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밀 문제냐로 끝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밀 가격이 폭등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 인도의 밀 수출 금지가 세계 밀 공급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로 뭐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글로벌 밀 재고량을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은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올 상반, 그러니까 밀은 이모작이에요.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모작이기 때문에 상반기 농사를 망쳤다. 이런 부분들로만 이제 봤고, 그다음에 인도가 밀 수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본다라면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 전쟁 끝나고 하반기에 우크라이나가 정상적으로 이제 밀을 심게 된다라면 높아졌던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인도도 자연스럽게 재고로 남아돌 테니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이게 일시적인 요소인지 중기적인 요소인지 장기적인 요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5년 동안 밀 재고가 전 세계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ESG라고 해서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각국들이 신경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울거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밀의 작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시적인 요소들 이번에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주요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기후적인 타격 이런 부분들이 시작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글로벌 밀 가격이 쉽게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안타까운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더군다나 밀이라는 것이 과거엔 단순하게 우리가 빵만 생각을 했죠. 빵만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많이 드시잖아요, 빵.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정유회사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이라는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디젤만 디젤을 쓰고 있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바이오 디젤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옥수수에 추출한 거하고 화석 연료 추출한 거 섞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농산물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 배를 채우는 거, 그리고 가축들의 배를 채우는 정도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요소로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용처럼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불어서 세계 밀 작황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카고 기준 밀 가격이 한 주 동안에 6%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럽연합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는 가뭄으로 인해서 올해 작황이 최악일 것이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있더라고요. 빵, 과자 등 식품업계 고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밀 양은 좀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2분기 기업들의 어떤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갖고 오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세 번째고 이제 인도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수입은 하겠습니다만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인도가 막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또 이렇게 수출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자원에 대한 자국 보호주의가 발동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밀값은 당분간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글로벌 밀값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들에 대한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한 주 동안에 한 6% 정도 시카고 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스팟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자재라는 것을 시장에 장 보듯이 이번 주 가서 지금 얼마요? 사오고 이번 주 얼마에 사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다못해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큰 가게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합적인 학교 같은 데서는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심이 밀 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사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 가격을 맺기 때문에 그 대신 이게 결국 스팟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장기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인식하신 게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론 언젠가 전가할 겁니다. 근데 라면값 오른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올려? 어쩔 수 없이 올리긴 해야 되겠죠. 이것을 안 올린다라는 건 없습니다만 소비자들은 또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 저항이 익숙해지긴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들어오기 전에 점심을 먹고 뭐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최근에 그게 500원을 올렸어요, 가격을. 처음에는 500원 딱 올렸을 때 한두 번은 고민했어요. 한두 번은 야 이거 500원 더 주고 여기서 먹을까 딴 데 가서 먹을까.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냥 거기 가서 먹어요. 그 정도로 당연하다고 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들이죠. 우리가 라면 글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라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매점 라면 가격은 모르겠는데 한 1,000원 정도가 저는 가격 저항권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1,500원, 2,000원 하는 라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올라가면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국 그 시점까지는 기업이 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가격을 올릴 때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소비자일까요? 정부일까요? 지금은 정부로 저는 보여집니다. 새 정부가 탄생이 됐고 새 정부가 지금 높은 그 물가 상승 압력을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새 정부가 정치적 권리에 가장 셀 때예요. 셀 때 우리가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지금 가장 셀 때입니다. 지금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 특히 2분기, 3분기까지 이 업체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짜장면 값을 볼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짜장면이 2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2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뭐 보통 한 7, 8천 원 정도 하죠. 7, 8천 원 하는 게 이게 수요 공급으로 놓고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짜장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고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200원짜리가 지금 8천 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라면 가격은 나중에 저희 아들이 먹을 땐 4천 원, 5천 원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렇게 이익을 구사해 왔어요. 지금 만약에 1,000원에 팔던 라면을 원가 압박에 따라서 1,200원을 올리고 1,400원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익을 꾸준히 끌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그 단계가 그때마다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을 전가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본다라는 것은 투자하시기에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2, 3분기에 기업들의 어떤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과연 지금 2분기잖아요. 2분기에 지금 이렇게 스팟 가격이 오르고 3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가 상승 압박을 받는다라면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면 이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3분기 지금 이제 조만간 3분기잖아요. 3분기 때 라면 가격을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막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를 또 올린다? 글쎄요, 제가 여태껏 경험상,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상 새 정부 초기에는 원가 상승 압박을 기업이 고스란히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한전 가스공사 주가 못 올라간다고 아무리 원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건 정부가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업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적자를 떠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민영화시켜버리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정전이 발생한다라는 게 너무 우습지 않나요? 그건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설비 노후화에 따라서 정전이 발생을 해요. 네.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부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그런 역할들을 일정 부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서는 조금 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 이 경제 상황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도 곁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물가는 정부가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업계 원가 상승분을 가격 전가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다. 좀 눈치는 당분간은. 보겠죠. 눈치는 예, 보긴 예. 하겠습니다만 언젠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밥상 물가 고공행진에는 이 세계 1위 파묘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영향이 큰데 전반적인 식용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판매 개수 제한까지 이뤄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식량난의 현재 심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자원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근데 제가 어저께 들은 농담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식용유 2병 이상 못 산다라는데 그 사실인가요? 저는 아직 확인을 아니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식용유 2병 이상 못 산다고? 아마 우리나라 그럴 수 일부 슈퍼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물량이 딸리면 예. 물량이 딸리면 이제 제한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떤 뭐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슈퍼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우리 슈퍼에 재고가 없다. 재고 없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밀이라든지 파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젖어왔었던 우리가 이제 경제가 산업화되면서 나왔던 이론 중에 하나가 리카르도라는 경제학자가 부르짖었던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금 하는 역할이 다를 수가 있죠. 한쪽은 사회를 보시고 저는 이제 대답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해서 서로 나누자라는 게 자유무역의 어떤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동에서 원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기술이 있죠. 그럼 그 원유를 갖다가 정제해서 우리는 화학 제품으로 팔아먹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자원 부국에서는 기술력이 떨어진다 해도 그 자원을 팔므로써 이익을 챙기는 이게 어떤 자유무역의 기초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쪽만 너무 편향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먹어줘야 되는데 편식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에서 불을 지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울 때 1940년대 자원법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네한테 자원 안 줘. 라고 선언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랬죠? 우리도 안 줄게. 그래서 서로 싸운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밀 수출을 막으면 만약에 밀과 관련돼서 인도와 교역했던 나라가 다른 것을 또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도? 야, 니네가 밀 안 주고 우리 먹고 살 거 없어. 아니, 안 줄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는 니네한테 필요한 뭐 석탄을 안 줄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이 되면 각국이 근데 이게 글로벌 각국이라는 게 지금 인도가 밀을 안 준다 그러면 특정하게 코리아만 안 줄게. 뭐 일본만 안 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안 주면 다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인도와 맞부딪혀서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라고 합시다. 필리핀이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면 인도만 안 주나요? 전 세계 다 안 줘야 되죠. 그런 식이 되면 서로 간의 자원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게 팜유, 예. 노르웨이 펄프, 그다음에 지금 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히스토리까지 지금 또 이게 나오죠. 예. 저희 이제 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각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사료 제품 관련주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제가 이제 경제 채널들을 좀 돌려보니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사료 또 이런 제품 관련주들 단타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글쎄요, 의견 뭐 어떠십니까? 그분들이 어떤 뭐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시면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단타를 쳐가지고 먹을 기술이 없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언한 말씀 주신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여태껏 석 달 가까이 끌어와서 지금 이제 끝물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타를 제가 증권 이쪽 업계 30년 경력인데 제 경력 갖고는 그 단타 쳐서 먹을 확률이 지극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 단타라는 건 그래요. 단타라는 것은 능력이 되는 부분만 해야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안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 들어가서 이익 날 확률보다 제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 손실 날 확률이 더 큽니다. 단타를 왜 치죠? 증권사 수수료를 위해서 치시나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치시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수익이 일어날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 증권회사는 수수료를 더 챙길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도가 밀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게 일파만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풀어봤습니다. 자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요. 공부 잘 해보시고 관련주 투자하는 데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일 미국 증시가 급등하기는 했지만 역대급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 저조를 예견하면서 현 시점이 버블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중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던데요. 대표님의 의견과 함께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증시는 지난 이제 1월 달 이후에 나스닥이 30% 넘게 하락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버블론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인 시장에서의 붕괴와 함께 그 나스닥의 급락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야기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맞다라는 부분 관점에서 좀 본다면, 결국 이제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오버슈팅한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그 팬데믹과 엮여 있는 비대면과 관련돼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그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거품이 좀 꺼져서 제자리의 가격을 찾아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이 조금 빠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동성을 바탕으로 오버슈팅한 종목들은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도 있고, 특히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종목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비교해 보신다면은 오히려 미국 증시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주가가 낮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버블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오버슈팅한 종목들이 제자리 찾아오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실적과 연관돼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건 현재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그 반등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수요일과 목요일 CPI와 PPI 발표가 난 이후에 급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그 지표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고점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표는 그 생각보다 좀 부진했지만 역시 직전 달보다는 절대 수치가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고점 정점론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초반에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느냐라는 하반과 상반 간의 어떤 그 지수 싸움이 좀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극심하게 눈치를 좀 보는 미국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이제 그 지표 발표 혹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면서 미국 지수도 변동성이 하방에서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초 국내 양시장 거래 대금은 전월 동기 대비 크게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었지만 미증시 급락에도 3, 4월 한 달 동안은 4조 원 가량의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매수 접근이 사실 뭐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 기조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 이 달러의 강세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 초반에 신흥국 증시 자금이 미국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작년 1월달 우리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고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까지 치면 1년 한 4개월여 정도 조정이 이어져 왔는데 작년 1월 이후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이 약 한 83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은 이제 하나의 욕구가 미국 시장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이제 흐름에서 미국의 실적 관련돼서 저평가돼 있거나 혹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종목은 우리 기업 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최근에 낙폭이 컸던 IT 관련된 종목들이나 비대면 관련되는 종목들이 워낙 이제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커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접근하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최근에 이 급등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민 주식이라고 하는 쪽에도 역시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어려움을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단기간에 주가 회복력이 빨랐고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은 이번은 이제 지난번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팬데믹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이제 엔데믹 실적 장세로 바뀌었고, 이 실적 장세로 바뀌어가면서 결국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적 관련돼서 저평가됐던 종목이나 혹은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종목 쪽으로 함축되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는데, 반면 개인들이 많이 접근하는 이제 낙폭이 가됐던 특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정점이 지났던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매수가 이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오히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를 해서 지난번 7월달 이후에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최근에 다우나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오히려 국내 증시가 낙폭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가격 조정의 끝 마무리 국면에서 우리 증시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해서 미국 증시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보다는 미국 증시는 경기 민감주 일부러 선택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의 은행주 위주의 금리 선택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는 요인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난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보시면 2015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다우가 한 13, 4% 정도 낙폭을 보일 때 코스피 지수가 4%채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과 우리가 디커플링이 됐을 때 오히려 국내 증시의 기회 요인이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접근은 금리 인상 수혜 은행주, 경기 민감주 일부에 선택적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오늘부터 점진적으로 상업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로 국내 4월 자동차 생산량은 5% 정도 감소한 바 있는데요. 이번 상하이의 점진적인 봉쇄 완화가 세계 산업 전반에 거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오늘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가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사실 지표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승하던 중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미국의 중국의 이제 봉쇄 조치에 의해서 4월 달과 아마 5월 달 지표까지는 썩 좋지 않은 부분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을 기약해서 중국의
봉쇄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이제 증시의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중국 증시의 그 하락을 보면 특징이 사실 이제 이 정도 지표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으면 아마도 중국 증시가 오늘 급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이제 낙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그 어느 정도 이런 봉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은 봉쇄 조치에 대한 그 어떤 지표의 악화보다는 오히려 봉쇄 조치 이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증시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증시는 지금 경기 부양책, 특히 인프라 관련돼 있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금융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아마도 이제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단기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증시가 지난주 급락을 할 때도 중국 증시 홀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면 결국은 글로벌 증시에서 우려하던 부분에서 조금 탈피를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가장 큰 그 경기 위축에 대한 두려움을 좀 표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 중국의 봉쇄 조치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리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바닥을 다져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확대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증시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그 중국 증시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동안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낙폭을 좀 많이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 유통, 경기 민감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 이런 종목에 이제 기대감이 조금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분할적인 접근으로 좀 유의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서 원래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작년부터 원래 우리나라 방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여건은 좋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되다가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문하면서 조금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정권 교체 이후에 약간 미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살펴보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은 지금 현재 이제 봉쇄 조치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정치적이나 지정학적 관계 부분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잡기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실적 시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적의 그 발표가 상당히 이제 예측 불허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나 몇 년 동안 실적이 스테이블하게 좀 견고했던 종목이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등 실적이 이제 예측하기 좀 힘든 구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실적 구간에서 대응은 그 변수가 일단 많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 대비 낙폭이 좀 과대했던 반도체나 자동차, IT 부품 쪽에서는 조금 바닥을 좀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반면에 그 실적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나빴던 경기 민감주, 소비 유통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관점으로 실적 개선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좀 좋았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정점이 지났던 팬데믹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접근하시는 걸 좀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IT, 자동차 일부와 경기 민감주, 소비, 유통, 화장품, 항공, 여행 이런 쪽의 접근을 좀 분할적으로 시장 바닥을 확인해 가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